국방개혁 2.0 연대에서 여단으로의 개편, 개편된 여단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여단의 3개의 포병대대는 그대로 두고요. 전투지원중대가 포병대로 확대 개편되었고 수송대를 포함하는 군수지원대대가 신설되었고 수색중대가 정보중대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전투지원중대 포병대로의 개편. 전투지원중대의 4.2인치 박격포는 당분간 대대 직할 화력으로 유지됩니다. 대대 화기중대에서 4.2인치 박격포를 운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면 120mm 신형 박격포로 대체하고 4.2인치 박격포는 동원사단으로 넘기거나 전시용 예비물자로 비축하게 됩니다. 전투지원중대에서 대전차 화기로 운용되던 전방의 메티스 M은 대대 화기로 내려가고 후방의 106mm 무반동총은 전시용 예비물자로 비축됩니다. 장기적으로 대대의 대전차 화기도 교체될 예정인데요. 국방부는 단거리 대전차 로켓을 개발해 중대와 대대까지 내려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투지원중대가 포병대로 확대 개편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지휘관의 계급이 바뀌죠. 기존의 전투지원중대에서 지휘관은 대위, 포병대장은 소령이 담당합니다. 이로써 소령 TO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소령 진급을 앞둔 대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포병대에는 105mm 곡사포와 형궁, 대전차 미사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병대가 보유한 대전차 미사일 현궁입니다. 현궁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이죠. 특징은 소형 및 경량이라 운용이 쉽고 유효 사거리가 길며 관통력이 뛰어나고 광학 성능, 탐지 및 추적 성능이 우수하며 재공격 시간이 짧고 병사의 생존율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 발사 장비 5.8kg, 미사일 14.6kg, 합계 20.4kg. 참고로 미국의 제벌린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기와 미사일의 무게를 합쳐서 22.3kg, 우리 현궁이 2kg 정도 가볍습니다. 둘째, 현궁의 유효 사거리는 2000m, 최소 사거리는 200m이며 최대 사거리는 2500m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제벌린은 최소 사거리 65m, 최대 사거리는 버전별로 2000에서 2500m입니다. 셋째, 현궁의 관통 능력은 약 900mm입니다. 600에서 800mm를 관통하는 제벌린보다 우수하죠. 이 정도 관통력이면 북한의 전차가 정가 장갑에 반응 장갑까지 붙이고 다녀도 전면에서 관통할 수 있고요.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최신형 전차와 싸우더라도 입사각 70에서 75도의 탑 어택 모드로 공격하면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탑 어택 모드는 미사일의 비행 모드인데요. 직접 공격 모드는 미사일이 목표물로 바로 날아가는 방식이고 탑 어택 모드는 한번 솟구쳐 올라가서 장갑이 얇은 전차의 상부를 타격하는 방식이죠. 넷째, 현궁은 발사기를 켜는데 1분, 탐색기를 냉각시키는데 10초, 조준하여 발사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10초 정도면 조준경을 통해 명중 여부를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미국의 제벌린은 조준기 냉각부터 발사까지 30초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형궁은 발사 후 망각 체계를 가지고 있죠. 발사 후 망각. 미사일을 발사하면 스스로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사수가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명중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다른 표적에 대한 공격 시간이 단축되어 연속 공격이 가능해지고 곧바로 현 위치에서 이탈할 수 있으므로 병사의 생존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블린도 발사 후 망각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러나 메티스-M은 발사 후 망각 체계가 없습니다. 즉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적전차에 맞을 때까지 약 8초 정도 사수가 유도탄 끝에 달린 와이어를 통해 계속 조종해야 하죠. 따라서 연속 발사 및 병사의 생존율은 매우 낮습니다. 형궁은 두 가지 종류로 보급되죠. 하나는 휴대용입니다. 화면은 병사가 휴대용 형궁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휴대용 형궁은 소형 집차나 K200 APC 병력 수송용 장갑차에 싣고 다니죠. 이동 중 목표물이 나타나면 집차나 장갑차에서 내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차량 탑재형 형궁인데요. 화면은 차량 탑재형 형궁이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K153C 소형 전술 차량이죠. 문제는 재정인데요. 차량 탑재형 형궁이 포병대 전체에 보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 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휴대용 형궁을 사격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군인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입니다. 예멘 내전에 투입된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적군인 후티 반군의 차량을 향해 형궁을 발사해 명중시킵니다. 탑 어택 모드로 사격을 했으므로 형궁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거의 수직으로 내려 꽂힙니다. 자, 와라. 이어지는 영상은 차량 탑재형 형궁이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로카 대백과 이번에 소개할 무기는 한국 최초의 국산 대전차 유도탄. 햇빛처럼 빠르게 날아가 적의 전차를 일발에 파괴하는 대한민국 군의 자랑스러운 형궁이에요. 그럼 먼저 형궁의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형궁을 구성하는 건 크게 유도탄과 발사장비, 대대에 편제돼 대전차 분대가 운용해요. 대전차 공격조는 형궁의 운용과 발사를 책임지는 사수, 사수를 보조하는 부사수, 기동을 책임지는 운전수로 구성돼 있어요. 적의 전차만 골라잡는 대한육군의 멋진 사냥꾼들, 대전차 공격조예요. 형궁의 탄도와 신관은 소형화 설계 및 관통력 최대화를 위해 이중성역 저격탄도와 충격식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스마트한 구조를 자랑해요. 이제 적 전체를 잡으러 갈 거예요. 형궁의 제일 큰 특징은 발사하고 난 뒤 유도탄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는 자체 유도 기능이 탑재된 거예요. 적이 아무리 움직여도 끝까지 따라가서 일발 타격. 적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전장에서 유도탄을 발사한 후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대전차 공격조의 승동성과 안정성이 높아진 건 물론이에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차. 하지만 형궁에게 문제 없어요. 전차는 주장갑 위에 반응장갑을 한 겹 더 두르는데
그래서 형궁은 2번 터져요. 성구탄두가 앞에서 한 번 터지면서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바로 이어 주탄두가 터지면서 주장갑 관통. 관통 성능은 900mm. 정말 놀라운 파괴력과 예술적인 구조를 자랑해요. 대전차 공격조가 어떻게 쏘는지 시범을 보여요. 1. 유도탄을 차에 적재한다. 2. 운전수가 공격 위치로 차량을 기동한다. 3. 운전수가 내려 사주 경기를 실시한다. 4. 부사수가 탄을 사수에게 올려준다. 5. 사수가 탄을 장착하고 손가락으로 발사 스위치를 누른다. 진짜 간단해요. 그럼 이번엔 차에서 내려 걸어서 이동해 보아요. 이동할 때 쓰는 건 미사일 전용 배낭과 조준기 배낭. 조준기 무게는 5kg, 유도탄 무게는 13kg. 이 정도면 가뿐해요. 이번엔 앉아서 발사해 볼 거예요. 1. 먼저 사수가 발사 장비, 부사수가 유도탄을 준비하고 2. 사수가 발사 장비를 유도탄과 결합한다. 3. 사수가 발사 장비와 유도탄을 어깨에 걸친다. 4. 손가락으로 발사 스위치를 누른다. 이번에도 이게 끝. 간단하게 작동이 쉽고 그만큼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게 형궁의 최대 장점이에요. 똑똑한 형궁은 운용 장병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우수해요. 발사할 땐 사출 장치로 살살 나가서 10m 전방에서 추진부가 점화되며 급가속. 후폭풍도 약해서 실내에서 사격해도 문제없어요. 조준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게 조준기 발사 장비의 화면. 화면이 크고 흙과 백으로 보여요. 아, 저게 전차가 보여요. 조준기에서 가시 영상과 적외선으로 찍은 물체의 연령상을 선택해 볼 수 있어 주야간 전투 모두 가능해요. 또 4배율, 7배율, 광시계와 흡시계 2가지로 시계 선택도 가능해요. 사수가 표적 조준창을 조절해서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고 T자선을 표적 중앙에 최종적으로 정렬하면 사격 준비 끝. 조준 끝! 발사! 전차의 약점은 전차의 상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부를 공격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면을 선택해 공격할 수도 있어요. 대전차 공격조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훈련을 수시로 해요. 기다려지는 훈련 시간. 너무 훈련에 집중하다 보니 눈이 좀 아파요. 그래서 평소에 중요한 게 눈 마사지. 내 몸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대전차 공격조. 유사시 산악과 도심을 누비며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 사냥꾼. 이들이 있어 그 어떤 전차라도 두렵지 않아요. 더 가볍고 더 강력하게 우수한 명중 정밀도. 단 한 발로 적의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빛의 화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 형궁이에요. 녹화 대백과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엘리트층이 일종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 때마다 늘 불거지는 고위공직자들의 병역 의혹 등이 이번 청문회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경남대 이재영 교수의 말입니다. 이 교수는 청문회 때 여야가 병역 문제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식의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